안녕하세요. 저는 한평생 참으로 못나고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만큼은 잔인한 사람이었지요. 돌이켜보면 처음 봤을 때 제 아내 윤서진은 웃음이 참 고왔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간 넘은 처녀 시절 하얀 얼굴에 수줍게 번지던 그 미소 하나에 제 평생을 걸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을 했고 아내는 현모양처로서 애 잘 낳고 집안 살림 잘하고 저희 어머니까지 잘 모시는 제가 바라는 현모양처로서 잘 살아왔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금 제 앞에 선 아내는 웃지를 않습니다. 웃음은커녕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마치 잘 깎아놓은 밀랍 인형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바로 어제 제 환갑 잔치상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던 그 모습마저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그 환갑 잔칫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놈들이 차려준 상다리가 휘어지는 저녁상 앞에서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가장으로서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맞아들여 번듯한 가정을 꾸려 사남매를 훌륭히 키워낸 제 자신이 대견했거든요. 곁에 앉은 여든 되신 제 어머니의 얼굴에도 흐뭇함이 가득했으니 이만하면 아들 노릇도 가장 노릇도 잘 해낸 셈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서 어머니께서 무심코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미역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말이지요. 국이 짜다. 이 집안에 시집 온 지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네 시애비 제사상에 올리던 내가 만든 그 군맛 하나를 못 내는구나.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은 어색하게 눈치를 받고 아내는 언제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광경에 누구 하나 말릴 생각을 안 했고 아내는 자식들 앞에서 감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분이시기도 하시고 평생 억척같이 살아오신 분이라 말씀이 좀 거치셨고 아내는 또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묵묵히 받아내는 사람이었으니 저는 이제는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한 숟갈 먹어보니 아내가 나이 들어 입맛에 둔해졌던지 그저 아내가 끓인 국이 좀 짰던 것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자식놈들에게 괜히 술이나 따르라고 타박을 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쯧소리를 내시며 못마땅해 하시는 것을 제가 웃으며 말렸지요. 화기애애하고 오순도순한 제 환갑날에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오로지 아내 하나만 이방인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식구들이 돌아가고 안방에 단둘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갈아입는데 아내가 조용히 제 등 뒤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환갑도 지났겠다. 우리 이제라도 분가하면 안 될까요? 저는 입던 옷을 마저 꿰어 입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분가라니 이 나이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었지요. 자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이든 어머니 홀로 두고 분가를 한다는 말에 저는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어. 이제 와서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연세 드신 어머니를 내쫓자는 얘기야? 어머니를 내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살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둘이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그제야 저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말씀이라면 거역 한번 해본 적 없는 저였고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당신 친정어머니 같아도 그랬겠어. 우리 어머니한테 당신이 젊었을 때 많이 서름당하고 힘들었던 거 나도 인정해. 하지만 연세 드시면서 그 성질도 다 죽으시고 간간히 잔소리 한마디씩 할 뿐인데 허리 꼬부라지고 무릎 아파서 혼자 병원도 못 가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우리끼리 나가자고.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그냥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돼요? 아내는 제게 절실하게 매달리는 듯 했지만 저는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울컥하고 절대 홀로 둘 수는 없었기에 아내를 되려 타박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내 평생의 원칙이야.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래. 제 말에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작게 한번 달싹이더니 그대로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아내의 수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제 말 한마디면 아내는 결국 제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의 등은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겠거니 나이 들어가는 아내의 작은 투정이려니 생각하고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 밤이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 밤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지요. 그날 밤 이후 아내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제 옷을 다리고 어머니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집안은 언제나처럼 정갈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아내라는 사람에게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나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출근할 때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다녀오세요 라고 나지막이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설 때까지 식탁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텅 빈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나 다녀오겠소 라고 말을 건네야만 그제야 고개를 까딱하는 것이 전부였지요. 처음에는 며칠 저러다 말겠지. 환갑날 밤에 제가 핀잔을 준 것이 서운해서 그러는 유치한 반항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부러 더 무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그런 사소한 감정 변화에 일일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침묵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간히 추임새라도 넣던 아내였습니다. 이제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식사를 하는 건지 흙을 파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소리도 표정도 없이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그런 아내를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또 타박을 시작하셨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죽을 상이야 아주. 누가 보면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하는 줄 알겠다. 시애미가 말을 하면 쳐다보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밥을 씹다 말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어머니까지 나오셨는데 이럴 때만큼은 좀 참고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밥 먹는데. 내가 틀 말했냐? 네 마누라 적골 좀 보라고. 저게 어디 시애미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냐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내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을 닫는 소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스르륵 소리 없이 문이 닫혔을 뿐인데 그 침묵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방에서도 내내 아내는 등 돌려 혼자 잠이 들었고 저는 계속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거실에서 마음 편히 자는 게 낫겠다 싶어 웅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베란다에서 묵묵히 빨래를 널고 있었지요. 그때 어머니께서 잠이 깨셨는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물을 한 잔 드시더니 베란다 쪽을 힐끗 보시고는 대뜸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고,
내 혈압이야. 저걸 저렇게 놓으면 어떡하자는 게냐. 해가 어느 쪽에 있는데 색깔 있는 옷을 저렇게 햇볕에다 바로 널면 다 바래는 걸 몰라? 내가 그걸 몇 번이나 일러줬어. 어머니는 성큼성큼 베란다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내가 널어놓은 제 속옷 하나를 손으로 획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습니다. 이 집안 살림, 내가 눈 감기 전까지는 네 멋대로 하게 둘 수가 없다. 정 그렇게 네 방식대로 살고 싶으면 애들도 다 키웠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창밖의 자동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를 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제 속옷, 그리고 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도 저도 아닌 텅 빈 거실의 한 구석을 잠시 바라보더니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내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주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신발장으로 걸어가 묵묵히 구두를 신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며 다가갔지만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아내가 문을 열기 직전에야 처음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텅 빈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원망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정말 벗어나고 싶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쿵 하고 닫힌 현관문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내가 사라진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게 진짜 미쳤나 라며 길길이 날뛰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저렇게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저 문을 나서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요. 옆에서 어머니가 씩씩대며 며느리 흉을 보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가버렸다. 고 말이지요. 처음 며칠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렇게 매정하게 돌아설 수 있단 말인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에 대한 예의도 자식들에 대한 모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어딘가에 숨겨둔 남자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끔찍한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옆에서 계속 불을 지피셨습니다. 내 말이 맞지. 저런 모질이는 애초에 우리 집안에 들일 사람이 아니었어. 한평생 살림을 해도 못 알아먹어서 내가 이 나이까지 잔소리를 하게 만드니 얼마나 모자라냐. 네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지. 어머니의 그 말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래, 내 탓이 아니다. 저 사람이 변한 것이다. 나중에 지가 갈 곳이 없으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뭐 집 나가봤 뾰족한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에게는 차마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말을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친정에 다녀갔다고 둘러댔지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제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당장 아침 식탁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끓인 라면은 퉁퉁 불어터졌고 어머니는 입맛이 없다며
수저를 놓기 일쑤였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라 며칠째 같은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했고 집안 구석구석에는 먼지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아내라는 사람의 손길이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곳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노동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아주 못난 남편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큰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머니 집 나가셨다면서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잠시 머리 좀 식히고 싶다고 나갔다. 별일 아니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자식놈들이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남매가 모두 본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엉망인 집안 꼴을 보더니 모두 얼굴이 굳어졌죠. 딸아이가 울먹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엄마가 왜 나가요? 할머니랑 또 싸우셨어요? 저는 차마 어머니와 아내가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 아내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변했다. 이 할미랑 아비도 심지어 너희까지 다 꼴보기 싫다고 하고 나가더라. 다 늙어서 바람이라도 난 게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딜 집안을 떠나. 그 말에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던 엄마가 자식들까지 보기 싫다고 했다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미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동시에 서렸습니다. 특히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큰아들은 제 편에 서서 엄마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무책임하시잖아요. 저는 자식들이 저와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 객관적으로 봐도 아내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었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아내에 대한 원망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며칠 못 가서 돈이 떨어지든 외로움을 느끼든 먼저 연락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옆자리를 보며 온갖 상상에 시달렸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와 잘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는 사이 집안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기력이 쇠하셨는지 잔소리마저 줄어들었고 자식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예전처럼 집에 자주 들르지도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그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따뜻한 저녁상, 제 옷을 챙겨주던 다정한 손길, 무심코 지나쳤던 그녀의 모든 흔적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제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평생 아내에게 휘둘리며 살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리석은 자존심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무섭더군요. 아내가 없는 삶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더니 몇 년이 흐르자 그마저도 익숙해졌습니다. 딱히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간 것이니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퇴직 후 소일거리로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고 주말이면 낚시 동호회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일부러라도 더 바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만 아내 생각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호회 사람들은 제가 아내와 사별한 호라비인 줄 알았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 늙어서 마누라에게 쫓겨난 남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게지요. 사람들은 제게 좋은 분 있으면 만나보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지만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얼굴은 보고 살고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해서 그런지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내가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저 자신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를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로 말입니다. 어머니는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기력이 눈에 띄게 쇠하셨고 방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도끼 서린 잔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되었지요. 가끔 정신이 맑으실 때면 멍하니 창밖을 보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물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으려나 몰라. 그것이 원망인지 아니면 뒤늦은 그리움인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자식놈들은 이제 제게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엄마의 부재는 큰 상처였을 겁니다. 특히 딸아이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빠, 엄마한테 연락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얼굴은 보여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딸의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아내의 모습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제가 지난 몇 년간 지켜온 자존심과 원칙이 모두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딸아이가 용기를 내어 수소문 끝에 알아낸 번호로 연락을 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물며 자식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딸아이는 결혼식 전날 밤 제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우는 딸을 달래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식 날, 저는 혼주석에 홀로 앉아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내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라고 둘러대야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아이를 보니 문득 아내의 결혼식 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하얀 면사포 아래 수줍게 웃던 그 고왔던 얼굴이 말입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파왔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내 딸이 생애 가장 중요한 날에 엄마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과연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커졌고 제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내가 분가를 원했을 때 제가 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아내를 타박할 때 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내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수십 년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의 고통을 저는 왜 그리도 무심하게 외면했을까?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와 가족들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술의 힘을 빌려 괴로운 밤을 지새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던 걸까라는 질문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잘못했다는 자책으로 변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후회하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참 이상한 감정이더군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과거의 어느 한순간으로 저를 데려다 놓았습니다. 아내가 분가를 말하던 그날 밤, 제가 만약 당신 이제껏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한마디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라면 어머니가 아내에게 소리치던 그 순간 제가 아내의 앞을 막아서며 자식들 앞에서 이 사람 면박 주는 거 그만하세요, 어머니.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막아줬더라면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비번이라 집에서 무기력하게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더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제게는 장모님이셨지요. 저희 어머님보다 연세가 적으신 분이셨지만 몇 년 만에 뵙는 장모님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늙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곱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자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나? 장모님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장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장모님은 엉망인 집안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앉으라는 말도 못하고 그 앞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입술만 달싹이시던 장모님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 서진이 많이 아파.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어디가, 얼마나, 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찍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암이야. 원래 내 딸이 몸이 참 약했는데 병원 가보라는 내 말도 안 듣고 버티더니만 결국 이렇게 됐네. 암. 그 세 글자가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아내가 항상 저랑 살 때 몸이 골골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약할수록 맷집을 키워야 하고 마른 사람일수록 깡다구가 있다는 말에 고통을 눈감아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저는 그저 갱년기련이 나이 들어 그러는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절대 자네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네. 어차피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라고. 대신 죽어도 이 집 며느리로는 남고 싶지 않다고 이혼 서류에다 도장을 찍고 싶다며 나를 보냈는데 별거 한 지 오래됐으니 자네도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주게. 장모님의 목소리는 울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하나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까지 꼴보기 싫다는 그 모진 말에 아내가 너무하다는 생각보다는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우리 집안이 원망스럽고 싫었으면 그랬을까. 저는 가슴이 아팠기에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품었던 의심과 분노, 원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던 무심한 행동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어.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 장모님은 제게 병원 이름이 적힌 작은 메모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그걸 알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인데 얼굴은 보게나. 내 딸은 보기 싫다 했지만 내 꽃 같던 딸을 니놈과 니놈의 집안이 어떻게 망쳐놨는지 이혼하기 전에 똑똑히 봤으면 좋겠구만. 장모님은 도끼 어린 그 말을 끝으로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평생을 저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저는 병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혼자 가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미친 사람처럼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직은 아니기를, 내가 용서를 빌 시간이라도 주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지옥 같은 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냄새가 꼭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져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장모님께 받은 메모지에 적힌 병실 호수를 찾아 복도 끝으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수십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차마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엇을 보게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실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사람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마르고 작아진 모습에 처음에는 제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익숙한 얼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고 생기 넘치던 두 뺨은 푹 꺼져 광대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호흡기 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앙상한 팔뚝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아내 윤서진이란 말인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널던 그 사람이 어쩌다 저런 모습이 되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병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제 울음소리에 아내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허공을 헤매다 제게로 와 닿았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텅 비고 무감각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러왔습니다. 차라리 저를 원망하고 욕이라도 퍼부었다면 덜 비참했을 겁니다. 아내는 저라는 존재를 이미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발 나한테 속죄할 시간이라도 줘. 이렇게 가면 안 돼. 여보. 저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기어가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기억 속 아내의 손은 늘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잡은 아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뼈마디가 그대로 만져질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아내가 혼자서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제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지도 그렇다고 마주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눈을 감아버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고 버겁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기회는 이미 제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다 날려버린 후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나를 거부하고 외면해도 좋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길만큼은 절대로 혼자 가게 두지 않겠다. 내가 망쳐버린 그녀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내 평생의 속죄로 삼겠다. 저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회사에는 장기 휴직계를 냈고 집에는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갈 때만 잠시 들렀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아내가 암이라는 말은 못하고 몸이 안 좋아 입원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집 나가서 고생하더니 꼴 좋다며 혀를 차셨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자격조차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저 박정훈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쳐버린 아내의 마음 앞에서 길고 외로운 속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아주 길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침대 옆 작은 간이의자에 앉아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갈아주거나 의사가 회진을 돌 때를 제외하고 병실은 늘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혹은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잠시라도 눈을 뜨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라도 저를 보고 불편해할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며칠을 망설이다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들의 무심함과 아버지의 방관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아이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남매가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앙상한 모습을 보고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도에서 한참을 서서 울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평생 엄마가 힘들게 산 줄 몰랐어.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아이들은 엄마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감은 눈 밑으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렸을 뿐입니다. 그 눈물이 아내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작은 온기처럼 느껴져 저는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간병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며 숨어있지만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아내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아내는 입맛이 없는지 거의 모든 음식을 거부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다른 죽을 쑤어와서 한 숟갈이라도 떠먹이려 애를 썼습니다. 아내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은 처음에는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몸을 닦아줄 때마다 이 몸으로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면 죄책감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자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당신 만삭일 때 어머니가 걸레질 시키는 거 보고도 내가 화만 내고 당신을 나몰라라 했지. 미안해. 평생을 우리 집안에 헌신한 당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당신이 분가하자고 했을 때 내가 당신 편 안 들어준 거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고집만 부렸지. 제 독백은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내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참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기심과 오만의 벽을 제 입으로 직접 허물어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물수건으로 아내의 마른 등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아내의 손가락이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느낀 건가 싶어 숨을 죽이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느 때처럼 아내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속죄의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내의 손에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희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말을 듣고 있다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문틈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작은 변화 하나에 저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마치 시든 화초에 물을 주며 새싹이 돋아나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저를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죽을 떠먹여 줄 때 예전에는 굳게 다물고 있던 입술을 아주 조금이지만 열어주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목으로 넘어가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는지 딸아이가 제게 새 옷가지를 챙겨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옷이라도 좀 갈아입으세요. 그러다 아버지까지 쓰러지시겠어요. 저는 딸아이가 챙겨준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그 힘없는 몸으로 침대 머리맡에 위태롭게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아내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저를 말없이 바라보더니 아주 작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뭘...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허둥지둥 물컵에 물을 따라 빨대를 꽂아 아내의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아주 힘겹게 물을 몇 모금 빨아들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물을 마시는 동안 숨도 쉬지 못하고 그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입을 연 것도 제게 무언가를 요구한 것도 집을 나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아내는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제가 쑤어온 묽은 미음을 반 그릇 정도 비워냈고 주말에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실에는 잠시나마 희망이라는 것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저는 혹시 어디가 불편한가 싶어 아내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한참을 천장만 바라보던 아내가 불쑥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신을 구박했던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아내의 마음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하셨어. 당신 나가고 많이 늙으셨지. 내가 어머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나를 딸 같은 며느리로 받아주셨을까? 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못하셨을 거야.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제 말에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내가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가끔씩 제게 한두 마디씩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달라거나 텔레비전을 켜달라는 것 같은. 하지만 제게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청음같이 소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제 얼굴을 만지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앙상한 손을 뻗어 제 뺨에 자란 덥수룩한 수염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그 말과 함께 아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십 년 전 처음 반했던
수줍고 고왔던 그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슬프고도 옅은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아내는 제 머리를 아주 천천히 힘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들을 다독이는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저를 용서한 것일까? 아니, 어쩌면 용서하고 말고 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수십 년의 벽이 그날 밤 아내의 작은 미소와 힘없는 손길 한 번에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아내를 절대로 잃을 수 없다는, 잃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저는 그런 아내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혼 서류 따위는 휴지통에 버려진 지 오래되었지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에서 저를 향한 원망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아주 희미한 온기가 서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삶의 의지를 놓아버렸던 아내의 몸에 정말로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담당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습니다. 식사를 거부하던 아내가 이제는 제가 끓여간 죽을 먼저 찾았고 며칠 뒤에는 밥을 먹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뺨에 아주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잿빛이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환자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가족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 것 같으니 지금처럼만 계속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저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아직 제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아내를 태우고 아주 천천히 정원을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쐴 아내는 눈을 감고 가을 햇살을 온전히 얼굴로 받아냈습니다. 그 평온한 모습을 보며 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아내에게서 빼앗아왔던가 하는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루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돼? 저는 아내의 질문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후회하냐는 것일까?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던 지난 세월일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 이 순간일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제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후회돼. 당신한테 잘해주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매일 밤 후회돼.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니야. 당신 곁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지금은 내 평생의 가장 간절한 순간이야.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볍고 앙상한 아내의 머리가 제 어깨에 실리는 그 무게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무겁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창한 계획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박한 바람 같은 것들이었지요. 태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가고 싶다. 당신 낫기만 하면 어디든 가자.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얻어서 거기서 우리 둘이 살자. 당신이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당신한테 직접 배워서라도 꼭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으로 끓여줄게.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아내의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던 병실에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모두 병문안을 왔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한번 모시고 와주면 안 되겠니? 아이들과 저는 모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은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한 며느리의 모습에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아들의 모습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기댄 채 그런 어머니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평생 어머니 마음에 들지 못한 며느리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 살게 그만 놓아주세요. 대신 떨어져 있는 만큼 어머니 더 잘 챙기고 더 잘하는 며느리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 가르쳐 주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앞으로는 편히 사세요. 그 한마디에 평생 억척스럽기만 했던 저희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올가매고 있던 길고 지독했던 원망과 미움의 사슬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내의 그 한마디로 비로소 끊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분가를 해서 저희 부부는 바다가 보이는 남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암이라는 큰 병을 앓았던 흔적은 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운이 넘치지도 않고 굳은 날이면 몸 여기저기가 쑤신다며 앓는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살아 숨쉬며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아내와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평생 살아온 서울의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는 제 큰아들 내외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할머니를 모시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제게 원망도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아내 서진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께서도 며느리와의 병실에서의 만남 이후 무언가 깨달으신 바가 있는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뜻을 따라주셨습니다. 이곳에서의 저희 하루는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아내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에 밥을 짓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내는 제가 차린 밥상에 앉아 심통맞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기고 배가 부릅니다. 오전에는 함께 손을 잡고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아내의 걸음은 아직 조금 느리고 위태롭지만 저는 아내의 보폭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에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부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기르며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내는 툇마루에 앉아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여보, 호박잎 좀 따다 쪄줘요.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신이 나서 가장 부드러운 잎으로만 골라 따다 아내에게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못된 시어머니가 나오는 드라마라도 보면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등을 토닥여주면 아내는 제 품에 기대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이내 평온을 되찾습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부엌을 오가더니 제게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께 짜다고 타박을 들었던 그 미역국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알맞고 깊은 맛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20살 처녀 시절에 그 수줍고 고왔던 미소였습니다. 그 웃음 앞에 저는 또다시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줬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제야 알게 된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는 대답 대신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었던 과거를 지울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뒤늦게 찾아온 서로의 봄을 만끽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아래 저희의 시간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